네, 북한이 어제 아침에 미사일 세 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고요.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군사안보 전문가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한꺼번에 미사일을 세 발을 쏘아 올린 적이 있었습니까? 언론에서는 뭐 이례적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있었습니다. 네 발을 쏜 적도 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를 같이 배합해서 쓴 전례가 있거든요. 한꺼번에? 예, 그때도 아주 의미심장하다 그러는데 오랜만에 그런 양상이 되풀이된 것이죠. 아무튼 그러면 세 발을 한꺼번에 쏘아 올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동시다발적인 공격 능력으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진화하고 있다. 이건 음. 뭐냐면 ICBM 또 단거리 미사일 등이 이제 거의 다 성숙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젠 동시 발사가 가능하다. 예, 아.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전술적인 의도들이 이제 있는 거고, 사실은 그 미사일의 위력은 일제 사격, 즉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을 때 위력은 더 커지는 겁니다. 예예. 그렇겠죠. 예, 미사일 대응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면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리고 뭘 예예. 우선적으로 방어할 것이냐, 예예예. 이런 걸 고민하게 만드니까 아. 결국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 그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한꺼번에 그 뭐 한국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한꺼번에 다 쏠 수 있다. 이런 이제 시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그 이 세 발 가운데 한 발이 화성 17형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근데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 마지막에는 쏘긴 쐈는데 화성 17형이냐 15형이냐 주로 15형 쪽에 무게를 뒀다면 이번 정부는 좀 분위기가 달라요. 어. 그래서 이렇게 17형으로 단정을 짓는 게 이게 무슨 근거인가. 음. 그리고 자꾸 이렇게 그 분석이 되기 전에 음. 먼저 미사일의 어떤 종류를 특정하는 거는 정말 바람직스럽지 못한 모습인데, 어. 이런 면에서 좀 너무 앞질러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직 그러면 화성 17형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예, 아무래도 화성 17형은 시험할 동기가 충분하고 음흠. 북한으로서는 어떤 전략 도발의 효과가 높으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정도로 봐야지, 음. 이걸 갖다가 자꾸 어떤 단정 짓는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일단 화성 17형이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것이 갖는 의미는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북한의 그 최종 종결자, 음. 말하자면 게임 체인저가 거의 완성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예. 이거는 미국으로에게 가하는 메시지가 크겠죠. 음. 북한 미사일의 이제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어허.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진화하고 있다. 예.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그 얼마 전에 이제 한번 쏘았던 이제 실패한 경우가 화성 17형이고 그다음에 쏜 게 화성 15형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북한이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건 북한이 최종 확인해줘야 되는데, 예. 옛날에는 바로바로 발표했거든요. 고화질 동영상으로. 예. 근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한미 당국을 또 혼란에 빠뜨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는 이제 그 ICBM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두 발은 뭐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던데 이거는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핵무기를 전술 무기화할 수 있는 유력한 운반 수단이 이스칸데르, 그 KN-23이라고 일컬어지는 네. 단거리 미사일이고, 또 요격이 어렵다는 거. 음. 이런 면을 보면은 앞으로 북한의 주력 미사일이 될 걸로 보여지고, 음. 실제로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로 써먹은 미사일이거든요. 아, 예. 그런 만큼 이게 향후에 어떤 단거리 전술핵을 투발하는 핵심 무기 체계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형 또는 저위력 음. 전술 무기를 탑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기 하루 전에 중국 군용기 2대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 그러니까 4대가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 진입한 일이 있었다고 이제 어제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면 지금 그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발표에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한미일이 철저히 대응한다. 예.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한다. 이런 어떤 우리 측의 대응 위주로 발표가 되는데, 예.
실제 더 심각한 문제는 북중러가 결속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건 안보 비용을 엄청나게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결하면 뭐 합니까? 저쪽도 단결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양측면을 고려해서 안보 정책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죠. 예. 분명히 이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어떤 중러의 전략적 연대, 여기에 북한이 편승하는 형태로 주변 정세가 전개되고 있고요. 예. 또 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무역을 제기하면서 이제 국제 제재도 다 사라지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한반도 주변 정세 가장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거기에 지금 뭐 이제 그 골몰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우리 카디지를 침범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뭐 몇 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 거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의 여러 가지 불리한 점에 또 하나의 출구가 어떤 북한, 중국하고의 연대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국제제재망을 돌파하고, 예. 이제 러시아식 공급망의 재구축, 예. 이런 것들이 그 또한 이번 전쟁의 또 다른 일면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흐름은 더 강화될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북중러 군사 밀착이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뭐 군사 밀착까지는 아니라더라도 그것이 추상적으로 전략적 연대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예. 거기엔 군사적인 협력도 앞으로 포함될 거다. 예.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 반대급부로 한미일 군사 협력 체제가 강조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협조 체계라는 게 어디까지 그럼 내달릴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제 그 한미일은 그 정보 교류 차원에서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 지소미아라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 가지 차원의 그 협력이 강화될 거다. 첫째는 정책 협력. 우리의 공동의 적은 누구인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요. 예. 두 번째는 기술적인 그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한미일 군사 공동 훈련을 통해서 어떤 같은 데이터를 같은 시각에 삼국의 지휘관들이 다룰 수 있는 능력. 이런 기술적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세 번째는 인적 교류 또는 군사 교류를 통한 어떤 그 친밀함 형성.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군사 협력이 전개될 거다. 이게 나토식 표준이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미사일 그 세 발 쏘아 올린 다음에 한미 그 양국군이 즉각 미사일 실사격 나서기도 했는데요. 범위를 좁혀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이미 예견된 도발이었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했다. 이런 부분에서는 뭐 지난번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쐈을 때 대통령이 없어지고 안보 상황 점검회의라는 걸 임의기구를 또 가동시키고 이랬던 모습에선 탈피해서 사실 그 초기 대응은 제대로 됐는데 네. 근데 이후에 앞으로 대응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발표한 3원칙 구체적으로 북한의 무기를 적시하고 우리가 대응 행동을 하며 또 연합방위 태세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과연 충족될 수 있겠느냐. 우선 북한이 발사한 게 뭔지 어떻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며 예. 그걸 어떻게 적시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것도 안보리 결의안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북한이 그 중국, 러시아하고 밀착하면 할수록 그 결의안은 별로 효력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4월에도 결의안 채택을 못했고 하다못해 공동 성명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지금 북한은 뭐 완전히 기회의 창문이 열려버렸어요. 지난 20년간 북한을 관리하던 체제는 유엔 안보리와 주변국의 협조라는 다자주의 국제 질서에서 북한을 관리했는데 최근에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진영 간 체제로 재편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은 극도로 악화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북한이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을 터뜨리고 이런 게 아무런 제재 없이 갈 수 있다는 거. 예.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진짜 핵실험, 그러면서 북한, 네. 예, 핵실험이 그러니까 그 조만간 있을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고된 그 위협이자 도발이기 때문에 네. 북한은 자기 갈 길을 간다. 예, 이래서 미사일 운반 수단을 보여줬으니 그 다음엔 핵의 위력을 보여줄 차례거든요. 네. 예, 이 순서는 지금
애초 계획대로 예정된 자기 길을 가고 있다. 저 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그 지금 북한 군인이 코로나 의심 증세로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북한의 코로나 상황 좀 파악되신 내용이 있습니까? 언론 보도에는 없지만은 이제 전문가들, 의사들 얘기들은 북한의 방역에 대해 비관적 전망을 하거든요. 네. 물론 주로 의료계의 속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북한 체제는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이야기하고 있고 네.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떤 극도의 통제와 감시, 격리 속에서 음흠. 북한식 방역이 있을 거다. 음. 예, 그런 점에서는 당장 이것이 체제 위기로 비화될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게 조심스러운 저의 견해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이게 체제 예, 위기로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이다. 그 예, 다음에 군사 도발은 계속될 것이다. 정리하면 이런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